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영화 한 편이 있다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한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관객 수를 기록했는데요. 단 하루 만에 50만이 넘는 관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관객들의 반응입니다. VIP 시사회에 참석했던 관객들은 가슴이 먹먹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가 일으킨 파장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한일 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더군다나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해올빈 거리로 발을 내딛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꺼운 울 코트를 입고 있어도 12월의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매섭더라고요. 입김은 하얀 연기처럼 나와서 어두운 겨울 하늘로 흩어졌어요. 저는 리웨이라고 해요. 베이징의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목도리를 단단히 조이고 거리를 따라 늘어선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을 지나쳤어요. 대부분 오래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지은 건물들이라 화려하게 굽어진 지붕과 옅은 색 돌벽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낮에는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건물들이지만 지금 이 저녁 시간에는 눈 덮인 거리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시장 쪽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배가 꼬르륵거렸어요. 노점상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만두를 팔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죠. 그 뜨거운 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더라고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저를 지나며 눈덩이를 던지며 웃고 떠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도시의 일상 같았지만 그 아래로는 무언가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그런 기분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최근에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에요. 일본의 지배에서 조선을 해방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요. 해올빈은 그들, 즉 독립운동가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도시처럼 보이지만요. 이 도시는 중국 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어서 조선과 러시아 모두와 가깝죠. 그래서 몰래 국경을 오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가 됐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해올빈은 제가 이곳에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 같다고요. 중국 가게 옆에 러시아 교회가 있고 조선 음식점과 중국 면집이 한 거리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했어요. 어떤 때는 조선말이 들리고 또 어떤 때는 중국어와 러시아어가 들렸어요. 제가 지훈 씨를 만나기로 한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숨어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고 창문에 서린 김 너머로 희미한 불빛만 보였어요. 저는 3번 두드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2번 두드렸어요. 우리만 아는 신호였죠.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제가 안으로 들어갈 틈을 주더라고요.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감쌌죠. 구석에 지훈 씨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 절반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는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조선 사람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따라오진 않았죠. 지훈 씨가 완벽한 중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돌아서 왔어요. 2번이나 뒤를 확인했어요. 그제야 지훈 씨는 약간 긴장을 푸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문 쪽으로 시선을 자주 돌리더라고요. 그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안 의사는 조선 독립운동의 영웅이었고 일본의 조선 지배에 맞서 싸운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었어요.
사람들은 해올빈을 그저 북쪽에 있는 추운 도시라고만 생각해요.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거리에서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겠다는 걸 세상에 보여줬죠. 지훈 씨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마치 그때의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밖에 내리는 눈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았고, 카페 창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저항 운동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이 됐어요. 여기, 이 조용한 카페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에 맞설 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정부는 도처에 스파이를 심어놨죠. 우리가 발각된다면 감옥행이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훈 씨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대신 겨울 추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결의가 보였어요. 조선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아 왔어요. 그들의 언어는 학교에서 금지됐고 그들의 문화는 지워지고 있었어요. 역사는 왜곡되고 있었고요. 우리가 싸우는 건 단순히 조선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훈 씨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신문 기사용으로 적는 간단한 메모가 아니라 지훈 씨가 말한 모든 걸 세세히 기록했어요. 이건 제 신문사에 보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를 위해 미래 세대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하기 위한 기록이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해올빈 거리에 내리고 있었어요. 눈송이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도시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용감한 남녀들의 기억을요. 저는 펜을 잡고 기록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기자가 아니에요. 저는 정의를 위한 싸움의 일부가 되었고, 이 싸움은 시간이 지나도 울려 퍼질 거예요. 아침 햇살이 두꺼운 구름 사이로 겨우 비치고 있을 때 저는 본부로 향했어요. 해올빈의 다른 건물들 사이에서 우리 본부 건물은 단연 돋보이는데 러시아풍의 오래된 건물로 높은 창문과 궁전을 연상시키는 정교한 석조 장식이 특징이에요. 불과 6달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이 건물이 지금은 우리의 독립운동 중심지가 되었어요. 넓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갈 때 제 발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는 이미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헌신적인 동지들만 있었던 팀이 이제는 50명이 넘는 사람들로 성장했어요. 한 방에서는 작가들이 대본과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고, 다른 방에서는 기술팀이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의 지지자들과 소통을 관리하고 있어요. 신선한 커피와 인쇄 잉크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현빈이 우리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거든요. 아직도 그가 우리를 돕겠다고 동의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일본에서 그는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젊은 팀원들 몇몇은 숨을 들이쉬며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빈은 명성을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우리의 대의를 믿고 있었어요. 그는 미디어팀과 함께 앉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메시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본 국민들도 우리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점심시간에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길 건너 국수 가게에서 사온 단순한 국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바라보며 그는 말을 이었어요. 이미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그들이 배운 한국에 대한 이야기에 의문을 품고 있어요. 제 얼굴과 목소리가 그들이 귀 기울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의 말이 맞아요. 현빈이 합류한 이후로 우리의 메시지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퍼졌어요. 그의 참여는 다른 유명 인사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지난주에는 이동욱이 도착했어요. 그는 강렬한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 데이를 더욱 힘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영상과 방송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예산도 늘어났어요. 지역 지지자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기금이 이제는 비밀스러운 동맹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되었어요. 우리는 그 돈을 신중히 사용하며 더 나은 장비를 사고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매주 수천 장의 전단지를 여러 언어로 인쇄해 배포하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은 이제 중국 북부 도시들까지도 도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어제는 낯선 남자들이 우리 건물을 주시하는 걸 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감시는 쉽게 눈치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져야 했어요. 회의 시간을 무작위로 바꾸고 중요한 문서들은 믿을 수 있는 상인들을 통해 쌀과 차 배송물 속에 숨겨서 전달하고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작업은 지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곳에 작은 스튜디오를 꾸며 메시지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동욱은 단영한의 연기 경험을 살려 이 공간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말 한마디, 몸짓 하나도 진심으로 느껴져야 해요. 그는 조명을 조정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야기를 녹화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촬영 감독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한 힘이에요. 국경을 넘어서는 진정한 감정의 힘이요. 저녁이 되면 저는 자주 본부의 높은 창가에 서서 해올빈 거리에 내리는 눈을 바라봐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 사람들이 집으로 서두르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가끔 너무 오래 주차된 수상한 차들이 눈에 들어오곤 해요. 이 도시는 이제 우리의 전장이 되었어요. 다만 우리는 총 대신 단어와 이미지로 싸우고 있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큰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춘 일련의 방송을 계획하고 있어요. 현빈과 이동욱이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쓴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요. 기술팀은 우리의 신호가 차단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늦은 밤 사무실 문을 잠그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우리의 본부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희망의 상징이에요.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자유에 대한 꿈을 품고 있어요. 함께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어요.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장을요. 야간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머리 위로는 눈을 잔뜩 머금은 구름이 별을 가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의 폭풍은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곧 모두가 그 천둥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이야기가 해올빈의 눈 덮인 거리 너머로 이렇게 멀리 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토론토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 극장의 웅장한 로비에 서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우리 영화를 보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공기가 마치 폭풍 후 전의 전율 같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영화는 독립운동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역사 수업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용감한 남녀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엮어냈어요. 오늘 밤이 세계 최초 공개인데 그것도 권위 있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선정됐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고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영화의 주연 배우인 현빈 씨와 이동욱 씨는 극장 입구 근처에서
손님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대사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는 현빈 씨가 한 캐나다 학생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학생이 독립운동에 대해 묻자 현빈 씨의 눈이 반짝이며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얼마나 깊이 와닿았는지, 그 역사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가까이 느껴졌는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극장은 금방 사람들로 꽉 찼어요. 유명한 감독들과 배우들도 눈에 띄었어요. 저쪽에서 스티븐 소더버그가 평론가들과 대화하고 있고 케이트 블란쳇도 팀과 함께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끌었던 건 평범한 사람들, 특히 젊은 한인 캐나다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뿌리에 대해 배우러 온 것 같았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베이징에 있는 제 딸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제 딸이 제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줄 때 보이는 호기심과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상영 후에는 특별한 대화의 시간 이벤트가 열렸어요. 극장이 다시 만석이 됐고 사람들은 현빈 씨와 이동욱 씨가 영화 제작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 했어요. 관객 중 한 여성이 눈물을 머금고 일어나 말했어요. 그녀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해올빈에서의 위험했던 시절을 묘사한 할아버지의 오래된 편지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순간 극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질문들은 깊이가 있어서 놀라웠어요. 한 고등학생이 과거 독립운동과 현대 민주주의의 연결고리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 역사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 정확성과 이야기성을 균형 있게 조율했는지 묻더라고요. 심지어 조금 까다로운 질문들, 특정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조차 역사적 서사에서의 관점과 진실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제평론가들의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스크롤했어요. 자유를 얻기 위한 인간의 대가를 강렬하게 상기시키는 작품이라는 평가가 한 주요 신문에 실렸어요. 섬세함과 스펙터클을 동시에 담아 역사를 생생히 되살린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리뷰는 한 작은 지역 신문에서 나왔어요. 한 젊은 한인 캐나다인 기자가 쓴 글이었는데 그녀는 우리 영화가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제 주최 측에서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 상영을 배치했어요. 모든 상영이 끝난 후에도 로비나 근처 카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캐나다인, 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역사, 정의,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바랐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경계를 넘는 대화를 시작하는 거요. 상영들 사이에는 국제 배급사들과도 미팅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영화를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그 외 여러 곳의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런 만남들은 마치 새로운 이해의 씨앗을 심는 느낌이었어요. 한 일본 배급사는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배우는데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토론토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영화제 중심지를 조용히 걸어봤어요. 전시보드에는 우리 영화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눈 덮인 해올빈 거리, 비밀스러운 방에서의 긴장된 회의, 희생과 희망의 순간들이 담긴 장면들이요. 그 옆에는 우리 이야기에 영감을 준 실제 역사 사진들도 있었어요. 저는 영화제 관객들이 그 사진들을 보고 설명을 읽고 사진을 찍으며 서로 연결점을 찾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 영화 제작자들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현대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달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 영화가
단순히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상영된 것 이상을 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영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른 문화와 세대, 이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과 이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 간의 다리가 된 거였어요. 이 영화제는 우리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아 자유, 정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시간과 경계를 넘어 연결해주는 유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토론토에서의 우리의 첫 상영이 낳은 메아리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까지 다 많은 마음과 생각을 울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했어요. 지금 이렇게 해올빈의 따뜻한 사무실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신화산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그날 느꼈던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자연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듯 했어요. 아침에는 가벼운 눈발로 시작했는데 전고가 되자 해올빈의 최근 기록 중 가장 심한 폭설이 쏟아졌어요. 우리 촬영팀은 무릎까지 쌓인 눈 속에 서 있었고 카메라는 특수 커버로 보호했으며 현빈 씨와 다른 배우들은 눈보라를 뚫고 장면을 완성하려 애썼어요. 사실 눈은 우리 계획에 없던 요소였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최고의 순간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멈출 수 없어요. 현빈 씨가 얼어붙은 입김을 내뿜으며 말했어요. 조상님들도 이런 실제 상황에서 싸웠지 완벽한 날씨 속에서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의 말이 모두에게 힘이 됐어요. 배우들의 떨림은 이제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고 그들의 결심은 우리가 그리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도 닮아 있었어요. 눈은 우리의 정성스럽게 세운 세트를 특별한 효과로 만든 것보다 더 생생하게 바꿔놓았어요. 하얀 눈은 전통 한복 위에 쌓였고 바람은 태극기를 이리저리 휘날리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어요.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보이는 배우들은 자연과 가상의 적 모두와 싸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수십 년 전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를 괴롭힌 건 날씨만이 아니었어요. 영화 소식이 퍼지면서 다양한 곳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우익단체들은 도쿄에 있는 제작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우리의 프로젝트를 반일선동이라고 부르며 촬영 중단을 요구했어요. 몇몇 일본인 스태프들은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일본 대중의 반응이 갈라졌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 현빈 씨와 이동욱 씨의 팬들이 보여준 지지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며 이 역사적 시기를 더 배우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해올빈 촬영지까지 찾아와 따뜻한 음료를 전해주고 응원의 말을 건네는 젊은 일본인들도 많았어요. 반면 일본의 나이 든 세대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어떤 이들은 신문에 화난 글을 실으며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낸다고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영화가 일본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회의를 열기도 했어요. 그들이 어려운 과거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저는 과거를 마주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실질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중요한 촬영지가 갑자기 사용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대체 촬영지를 찾아야 했고 예상치 못한 기상 지연과 촬영장 보안을 강화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예산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이동욱 씨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새로운 촬영지를 확보했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지역 공무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했어요.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에요. 그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문화간의 다리를 잇는 작업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날은
안중근 의사의 결정적인 결단을 다룬 장면을 찍던 날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교과서 속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어려운 선택을 고뇌하는 인간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 장면은 현빈 씨에게 강한 감정 연기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날 18시간을 내리 촬영하며 힘과 내면의 갈등을 절묘하게 표현하려 노력했어요.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 팀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더 단단히 연결됐어요. 일본인 스태프 중에서도 집안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준 이들은 가장 헌신적인 동료로 남았어요. 그들은 역사의 모든 면을 공정하고 존중 있게 다루기 위해 우리를 돕는 데 전념했어요. 돌아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영화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줬어요. 진짜 눈은 어떤 특수 효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진정성을 더해줬고, 논란은 역사와 화해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이끌어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이 우리가 전하려던 독립운동가들의 진짜 투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던 날, 눈 덮인 해올빈 거리에서 지친 모습에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한 우리 스태프를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오래된 독립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곧 모두가 따라 불렀어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스태프들이 함께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해올빈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잡지에 실린 영화 리뷰를 읽고 있었어요. 종이를 들고 있는 제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들이 우리 영화를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평하면서 독립운동을 다룬 방식을 칭찬했어요. 이건 단순한 영화 리뷰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증거였죠. 우리 영화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미스터리 스릴러처럼 풀어냈거든요. 어두운 조명과 분위기 있는 장면, 소위 말하는 너누아르 스타일을 사용해서 긴장감과 흥미를 만들어냈어요. 해올빈의 옛거리나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모임을 보여줄 때 카메라는 빛과 그림자를 넘나들며 관객들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어제는 지역 상영회에서 고등학생들이 영화를 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하 벙커에서 주인공들이 저항 계획을 세우는 장면에서 그들의 눈이 화면에 완전히 고정돼 있더라고요.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속삭이듯 나누는 대화를 담아낸 방식 덕분에 20대들도 그 일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극장들에서 들어오는 수치를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올해 역사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더 자랑스러운 건 영화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서울의 한 극장에서는 한 노인이 손자들에게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봤어요. 우리 영화는 단순히 오락거리를 넘어 가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공유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국제 배급 계획은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커졌어요. 다음 달에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에서 개봉할 예정이에요. 개봉 하나하나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닿도록 세심히 계획되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국문화센터와 협력해서 상영 후 토론회를 열고 뉴욕에서는 대학들이 우리 영화를 역사 수업에 사용하고 싶어 해요. 시카고에서도 관객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프닝 주말 상영이 벌써 새 극장에서 매진됐어요. 영화의 성공은 우리의 운동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크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면 독립운동이 오늘날에도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돼요.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관객들이 자신들의 과거와 비슷한 투쟁을 떠올리고 한국에서는 용감한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웠던 모습을 보며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요. 첫 번째 저항 모임 장면을 찍던 날이 떠오르네요.
수백 명의 엑스트라들이 당시 복장을 입고 모였는데 그들이 함께 오래된 독립가요를 부를 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현실처럼 느껴졌죠. 지금 그 감정이 영화가 상영되는 모든 극장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배급팀은 쉬지 않고 새로운 나라에서 상영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들, 브라질, 남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의 작은 나라들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새로운 상영 지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우리의 투쟁을 이해하며 자신들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해외 한인 사회에서 와요. 시드니에서는 한인 호주 청소년들이 우리 영화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편지를 보내줬어요. 토론토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을 떠난 조부모를 둔 극장 주인이 우리 영화를 학생 단체들에게 무료로 상영하기도 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몇몇 극장들은 영화의 주제가 너무 무겁다고 걱정하고 자막이 있는 영화를 관객들이 보려 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니까요. 상영회를 방문할 때마다 어둠 속 관객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곤 해요.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슬픈 장면에서는 눈물을 닦고 끝나고 나서는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요. 앞으로 몇 달간의 일정표를 보면 시사회, 인터뷰, 지역 행사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역사 속 이야기를 전하려 했을 뿐인데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억압에 맞서는 저항이 왜 늘 중요한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하면 어떻게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밤 저는 해올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서 있어요. 바로 오래된 러시아 찻집의 옥상이에요.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불빛은 우리가 독립 이야기를 영화로 담아내기 시작한 이후 우리의 뜻에 함께해준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해요. 우리 영화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거든요. 어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유럽의 작은 마을들에서도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향한 투쟁 이야기를 알게 됐다는 게 이상하면서도 멋진 기분이에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촬영을 하던 때처럼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에 눈송이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공중에 작은 반짝임을 만들어내요. 이 광경은 큰 전투 장면을 촬영했던 그 힘들었던 날을 떠올리게 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눈보라는 우리에게 축복이 됐어요. 완성된 영화에서는 배우들의 찬 공기 속 숨결과 눈을 밟을 때 들리는 소리가 아주 현실감 있게 담겼거든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우리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더 진솔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팀원들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런던 프리미어 상영회 사진이 하나 왔는데 비가 오는 날에도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우리 영화를 보려고 했대요. 또 다른 메시지에는 일본의 대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난 뒤 토론 그룹을 조직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특히 저를 정말 기쁘게 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과의 역사를 솔직하게 이해하고 싶어 한다니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해서 저는 목도리를 단단히 조였어요. 아래로는 몇 달 전 처음 지훈을 만났던 카페가 보여요. 그땐 그냥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꿈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졌어요. 지난주에는 캐나다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 영화로 학생들에게 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또 브라질의 한 교수님은
우리 영화가 사람들에게 한국의 독립투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책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 축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일본의 나이든 세대 중 몇몇은 여전히 우리 영화에 분노하고 있어요. 과거의 문제를 다시 들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해요. 하지만 역사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일본 학생들이 우리 영화를 보고 한국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게 돼요. 영화의 성공은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유럽과 미국의 박물관들이 우리에게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전시를 만들어 달라고 초청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는 연구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초청은 우리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어요. 거리로 내려오는 길에 처음으로 제작 일정표를 붙였던 오래된 사진관 앞을 지나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셨어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게가 우리의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어요. 헤올빈이란 도시가 정말 그런 곳이에요. 작은 공간들이 큰 꿈을 품고 있는 도시요. 그때 휴대폰에 현빈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호주 시드니의 한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곳의 어르신들은 우리 영화가 손주들에게 왜 자신들이 한국을 떠나게 됐는지 이해하게 해줬다며 울었다고 했어요. 이동욱도 토론토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대요. 한국계 캐나다 가족들이 우리 영화를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영화는 단순히 오락물이 아니었어요. 문화간의 다리를 놓아주고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어줬으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우리 이야기에 공감하더라고요. 그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에서 오늘날 자신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한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영화에 맞춘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다양한 언어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며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에요. 한국 독립운동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화를 보고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멈춰서서 도시를 돌아봤어요. 헤올빈의 불빛이 내리는 눈을 통해 반짝이며 마치 마법 같은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 도시,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섞인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기에 딱 맞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문을 열며 핸드폰이 또다시 빛을 밝혔어요. 이번엔 멕시코의 한 고등학교에서 우리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는 메시지였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기회가 우리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해줄 거란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하나의 눈송이가 우리 이야기를 담은 작은 조각 같았어요. 그 조각들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희망, 용기, 그리고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일이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시작했어요. 헤올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던 독립의 정신은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의 상영회, 하나의 순간을 통해서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파엘레 메르쿠리오라고 합니다. 저는 3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싱가포르의 유명한 마리나 베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이 풍경이 저를 진정시켜주곤 했는데 오늘은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투자 분석가로 일하면서 시장 트렌드를 연구하고 고객들이 현명한 재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일인데요. 최근 들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시장에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제 말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풍선을 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한 번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풍선은 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요. 풍선이 딱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불다 보면 어느 순간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풍선이 너무 얇아져서 속이 비치는 정도가 되면 다음 한 번의 숨이 풍선을 터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2024년의 AI 시장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침은 평소처럼 아시아 전역의 다른 투자 전문가들과 화상 통화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오랜 친구 민지 씨와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한국 서울에 있는 대형 투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제가 느끼는 그 걱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더라고요. 부동산 회사들이 심각해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주에만 서울에서 3개 주요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어요. 사람들이 집과 저축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이 회사들 중 상당수가 AI 프로젝트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대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대기업들이 파산하면 그건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쓰러뜨리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곳에서는 기업들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으니까요.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더 걱정스러운 소식을 접했어요. 기업들이 AI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에요. 마치 고급 주택 한 채보다 더 비싼 슈퍼컴퓨터를 수천 대 사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들은 AI가 미래의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연 그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요. 점심시간에 사무실 구내식당에서 다른 분석가들과 만났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AI 겨울이라고 부르는 주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갑자기 얼어붙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1970년대와 1990년대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너무 흥분해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기대했던 것만큼 놀라운 결과를 얻지 못했거든요.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제 동료 제임스가 커피를 휘저으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흔히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가죠.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 딱 들어맞더라고요. 점심 이후에는 고객들에게 전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보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 의사가 질병의 초기 징후를 발견했을 때 환자에게 알려주면서도 불안감을 너무 크게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제가 확인한 숫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AI 기술을 사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놀라운 결과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인간보다 더 잘 생각하는 컴퓨터나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로봇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런 약속들은 과거에도 신기술에 너무 열광하던 사람들이 중요한 질문을 놓쳤을 때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 돈이 진짜 가치 있는데 쓰였는지 묻는 걸 말이에요. 싱가포르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지면서 고층 건물들 사이로 긴 그림자가 들이우는 걸 보며 아침에 민지 씨가 한 말을 떠올렸어요. 서울의 파산들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석가로 일하면서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우는 것처럼요. 퇴근하기 전에 분석 저널의 마지막으로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2024년의 AI 시장은 마치 너무 오래 계속된 파티 같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춤추고 있지만 음악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똑똑한 투자자라면 모든 파티는 결국 끝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불이 켜지기 전에 먼저 나가는 게 더 나아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다가 우리 건물에 최근 설치된 AI 기반 보안 시스템 앞을 지나쳤어요. 이게 설치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과연 예전에 인간 경비원이 있던 시스템보다 나은 점이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습하고 더운 싱가포르 저녁 공기를 마시며 건물 밖으로 나섰지만 우리는 모두 곧 AI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 싱가포르의 바쁜 금융가를 걸어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들렀어요. 태블릿으로 최신 주식시장 뉴스를 확인했는데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제가 본 적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조카가 풍선을 불면서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풍선처럼 터질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번 성장은 아주 현실적인 무언가가 이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즉 AI예요.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 위를 AI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선두에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AI가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컴퓨터 칩을 만들어요. 이 칩은 자동차에 엔진이 필요한 것처럼 필수적이에요. 요즘 이 칩은 빵집에서 갓 나온 따뜻한 빵처럼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엔비디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어제는 서울 금융가에 있는 제 친구 진호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반짝이는 빌딩들이 보였어요. 여기선 요즘 AI 관련 주식 이야기가 정말 핫해. 다들 회의할 때 그 얘기밖에 안 해. 라며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의 말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면 그 기대감이 충분히 이해돼요. 요즘 AI 관련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웃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회사들을 분석하다 보면 마치 안전망 없이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투자 분석가로 일한 지 15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 때야말로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희귀한 트레이딩 카드를 모으는 중이라고 가정해봐요. 처음에는 가격이 평범했는데 갑자기 모두가 그 카드를 원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카드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지금 제가 AI 관련 주식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특히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들의 성공은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눈덩이 같아요. 갈수록 커지고 있죠. 전 세계 모든 대형 기술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AI 칩이 필요해요. 아마존은 알렉사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구글은 검색 결과를 더 개선하기 위해, 심지어 자동차 회사들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 이 칩들을 사용해요. 이렇게 거대한 수요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요즘 제가 밤잠을 설칠 만큼 걱정되는 건 이런 놀라운 성장이 2025년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매일 아침 차트와 스프레드 시트를 보면서 이 퍼즐을 풀려고 애쓰고 있어요. 마치 다음 달에 비가 올지 예측하려는 것처럼 추측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죠. 숫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엔비디아의 이익률,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돈은 제가 경력에서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에요. 레모네이드를 한 잔에 1달러에 파는데 만드는데 10센트밖에 안 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준의 이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화물선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시장의 모든 건 사이클을 따른다는 걸요. 봄 성장, 여름 정점, 가을 하락, 겨울 바닥 같은 주기말이에요. 지금 AI 관련 주식은 제가 본 가장 찬란한 여름에 있어요. 하지만 계절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죠. 그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서울의 바쁜 금융계에서도 투자자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AI 관련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저도 느껴질 정도예요. 하지만 제 경험상
사람들이 이렇게 낙관적일 때는 조심해야 해요. 마치 사람들이 배의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균형을 잡기 위해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요. 2025년을 내다보면 기회도 보이고 리스크도 보여요. AI 기술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100년 전 전기가 우리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AI 관련 주식의 가격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노트북을 닫고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과연 앞으로 닥칠 일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장이 건강하게 균형을 찾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시간만이 알려주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설령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시연센터에서 AI 반도체를 가까이에서 본 날이 떠올라요. 그 크기가 예상보다 작더라고요. 대략 저녁 접시만한 크기였는데 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강력한 칩 하나가 럭셔리 자동차보다 비싼데 어떤 건 가격이 4만 달러를 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칩이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보통 몇 달러 하는 벽돌 대신 벽돌 한 개가 차 한 대만큼 비싸다고 생각해 보세요.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회사들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중간 규모의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칩 500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건 마치 집 한 채가 아니라 동네 전체를 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랑 같아요. 어제 강남에 있는 한 기술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창립자 민지가 작은 AI 개발실을 보여줬는데요.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시니어 엔지니어 3명을 더 고용할지 AI 칩 1개를 더 살지 선택해야 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은 회사들이 어떻게 경쟁하라는 걸까요? 라고요. 민지의 말은 지금 많은 회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이 칩들을 사는 비용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AI 반도체는 말 그대로 고성능 히터처럼 작동해요. 작동할 때 엄청난 열을 내뿜어서 녹아버리지 않게 하려면 첨단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 냉각 시스템이 사용하는 전력은 작은 쇼핑몰 한 채만큼 들어요. 민지의 스타트업에서도 그걸 직접 봤는데 냉각 장비가 방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소리가 마치 제트 엔진 같더라고요. 전기요금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아까 말한 500공개의 칩이요? 이 칩들이 쓰는 전력량은 가정집 옛 1000채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한 회사의 월간 전기요금을 봤는데 강남 한복판의 건물 임대료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전력 소비가 환경과 탄소 배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환경과학자들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이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작은 회사들 때문이에요. 대형 기술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요? 이번 달에만 스타트업 10곳을 방문했는데 그중 8곳이 이렇게 비싼 프로젝트에 투자해줄 투자자를 찾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한 창립자는 제게 이건 마치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려는데 차 한 대 값만 해도 우리 전체 자금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 상황은 1800년대 골드러시가 떠오르게 해요. 그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금을 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삽이나 장비를 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의 엔비디아나 다른 칩 제조사들이 딱 그 삽장사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면 많은 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을 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여러 AI 회사들의 재무보고서를 분석했는데요. 걱정스러운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회사가 이 칩을 사기 위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해서 수익을 낼 거라는 희망만으로 말이죠. 마치 전 재산을 복권에 걸고 있는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위험도 너무 크더라고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 미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AI가 가진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요. 의료부터 교육까지 모든 걸 혁신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혁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I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요. 투자 분석가로서 저의 일은 흥분된 분위기 너머에 냉정한 숫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놀라운 기술적 진보와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불평등의 이야기예요. 어떤 날은 마치 판돈이 점점 더 높아지는 고위험 포커 게임을 보는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를 계속 추적하고 더 많은 회사를 방문하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AI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크고 부유한 회사들만 AI 혁명에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처지는 세상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한국의 최신 AI 시설 중 하나를 둘러봤는데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세 개의 축구장이 넉넉히 들어갈 만큼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은빛 박스처럼 생긴 이 건물이 아침 햇살 아래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가이드를 따라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서울에서 자주 가는 일반적인 사무실 건물과는 정말 다르다고요. 여기가 바로 마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라고 가이드가 말하며 무거운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끝도 없이 늘어선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죠. 처음으로 저를 사로잡은 건 소음이었어요. 수천 개의 냉각팬이 과열을 막으려고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폭포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하지만 이 폭포는 전기가 흐르는 회로들로 이루어진 곳이었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복잡한 게임을 돌릴 때 뜨거워지는 노트북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열을 만 배로 곱하세요. 그게 바로 이런 AI 시설에서 매일 다뤄야 하는 열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반도체 렉, 그러니까 AI 가속기라고 불리는 장치들 하나하나가 몇 가구를 따뜻하게 할 만큼의 열을 발생시키더라고요. 냉각 시스템만 해도 작은 마을에서 쓰는 전기만큼을 소모한다고 했어요. 그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학습시키는 AI 훈련 한 번에 사용되는 전기가 한국 가정 100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시설이 소비하는 전기량은 서울의 큰 지역 중 하나인 강남 전체와 같대요. 그게 무려 40만 가구를 전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 소비는 독특한 과제를 만들어냈어요. 이 시설은 근처에 자체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기술자들이 벽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에 실시간 전력 사용 그래프를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도시가 전기를 덜 쓰는 밤 시간대에 AI 작업량을 가장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 전력망이 과부에 걸릴 위험이 크대요. 우린 작은 도시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하면서 비상전력 시스템을 가리켰어요. 이 시스템에는 거대한 배터리와 비상용 발전기가 줄지어 있었는데 주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대요. 몇 초만 전기가 끊겨도 AI 학습 작업 몇 날 며칠의 노력이 다 날아간다고 했어요. 환경적인 영향도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있긴 한데 그건 사무실과 조명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밖에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AI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했어요. 마치 자전거 발전기로 로켓을 움직이려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스케일이 맞지 않더라고요. 시설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냉각탑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소음과 지역 전력 공급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인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새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올라가고 첨단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 자기 동네에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고요. 이번 방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미래 계획에 대해 듣는 거였어요. 엔지니어들이 공기 대신 특별한 액체를 사용하는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더라고요. 마치 자동차 라디에이터처럼요. 또 버려지는 열을 모아서 한국의 추운 겨울 동안 주변 건물 난방에 사용하는 방법도 실험 중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시설을 떠나면서 거대한 건물 뒤로 지는 해를 바라봤어요. 건물 안에서는 불빛이 일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AI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전력 미터기는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이 인공적인 두뇌를 먹여 살리는 전기를 측정하고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세계 곳곳에 이런 시설을 더 많이 짓게 된다면 AI 발전에 대한 열망과 지속 가능한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필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단순히 컴퓨터를 돌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문제죠. 분석가로서 저는 이 시설들이 인간의 혁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AI 야망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가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어야 하느냐, 그리고 만약 짓는다면 도시의 불빛을 희미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가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떠안고 떠났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AI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돌파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 결정될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저 불빛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점점 커지는 AI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환될지 말이에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를 내려다보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AI의 미래에 대해 설레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며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생각하게 돼요. 마치 이 노을빛이 매 순간 달라지는 것처럼요. 혹시 엄청 설레는 일이 있는데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조심하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딱 지금 AI에 대해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AI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AI 회사에 대해 꿈을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싱가포르의 바쁜 금융계에서는 투자자들이 AI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저는 시장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에 너무 열광하면 한 걸음 물러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아요. 이건 어릴 적 최신 게임 콘솔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난리였던 시절이 떠오르게 해요. 그때 줄도 길었고 가격도 치솟았지만 몇 달 지나면 그 게임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AI를 둘러싼 상황도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설명해 볼게요. 지금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AI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 고급 아파트를 살 돈만큼을 컴퓨터에 쓰는 거예요. 다들 AI가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거라 믿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AI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믿어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처럼 AI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AI가 이미 의사들이 질병을 더 빨리 발견하도록 돕고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며 공장을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데 쓰이고 있어요. 이건 단지 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AI 회사 주식 가격을 보면 과거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이 튤립 한 송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튤립 버블이 떠오를 정도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일부 AI 회사의 가치는 마치 이미 모든 걸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평가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은 기술 업계에서 AI 겨울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요. 한여름에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AI 겨울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모든 기대감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회사들이 AI 개발에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과거에도 AI 분야에서 2번이나 일어난 적이 있어요. 1970년대와 1990년대가 그때였죠.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새로 받은 공부 앱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을 거라고 부모님께 약속했는데 결국 C를 받으면 부모님이 실망하시겠죠? 지금 많은 AI 회사들이 거창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AI 산업 전체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는 더 흥미로워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에서 몇십 년 만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AI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첨단 칩을 만드는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가 됐죠. 하지만 한국의 성공 스토리도 우리에게 신중함을 가르쳐줘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해요. 그때 많은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파산했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고 너무 빠르게 투자했기 때문이었죠. AI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흥분된 군중을 따라가기보다는 저녁 시간을 연구 논문을 읽고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데 쓰고 있어요. AI가 우리의 세상을 놀라운 방식으로 바꿀 거라는 건 믿지만 그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한국이 하루아침에 기술 강국이 된 게 아닌 것처럼요. 중요한 건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AI는 아마도 정의나 인터넷만큼 우리의 삶과 일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술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혁신들처럼 AI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을 거예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하며 말이나 베이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보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단지 흥분과 꿈에 의존하기보다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요. AI의 미래는 분명 밝지만 지혜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요. 지난주에 서울 외곽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끝없이 늘어선 웅궁거리는 기계들을 보니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방직 공장을 구경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계들은 옷감을 짜는 대신 인공지능을 짜고 있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예전에 그 방직 공장 전체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서 깜빡거리는 불빛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자문하는 기업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은 인공지능에 대한 큰 꿈을 꾸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곤 하죠. 그런데 막상 실제 비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반짝이던 눈빛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게 보통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대신 저는 복잡한 퍼즐을 풀듯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하죠. 우선 초기 투자 비용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기본 AI 장비를 마련하려면 고급 아파트 여러 채를 사야 할 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해요. 무거운 기계들을 지탱할 튼튼한 바닥과 과열을 막기 위한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갖춰진 특별한 건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은 일상적인 운영 비용에서 시작돼요. 옛날 금광 이야기 들어보셨죠? 금을 캐내는 데 드는 비용이
정작 금값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었다는 그 얘기요.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딱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전기 요금만 해도 엄청나요. 마치 에어컨 수천 대를 1년 내내 계속 틀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제는 강남에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젊은 CEO가 자신들의 AI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보여줬는데 제가 월 운영 비용에 대해 묻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전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끝도 없이 먹는 거대한 괴물을 계속 먹이는 기분이에요. 제가 매일 보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꿈과 실질적인 문제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요. 멋진 고층 빌딩을 짓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구름을 뚫을 듯한 아름다운 건물만 보지만 그 아래에 있는 거대한 기초공사나 유지보수의 어려움은 잘 모르죠. 서울에 있는 기업들 역시 이런 교훈을 어렵게 배우고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 거대한 AI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가 실제 비용을 깨닫고 규모를 축소해야 했어요. 또 다른 회사들은 더 똑똑한 접근법을 선택해요.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방식이죠. 마치 걷는 법을 배우고 나서 뛰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면 덜 화려할지 몰라도 훨씬 안전하죠.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결과를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우리가 비용과 이점을 신중히 따져보는 동안에도 매주 새로운 AI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지도 자체가 계속 변하는데도 길을 계획해야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기업들이 이 균형을 찾도록 돕는 데 쓰고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 모든 걸 구축하기보다는 더 큰 기업과 협력하라고 조언하기도 하고, 다른 때는 더 작고 구체적인 AI 프로젝트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마치 거대한 저택을 짓는 대신 아늑한 집을 짓는 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을 덜 놀라게 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있잖아요. 제가 함께 일하는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현실적인 몽상가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AI의 가능성을 믿지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요. AI가 마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강력한 도구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기술, 인내심, 그리고 자원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을 내려다보며 이 글을 쓰고 있자니 앞으로의 가능성과 도전이 모두 보이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오래된 걸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혁신과 현실을 잘 섞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앞으로는 기업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고 믿어요. 자원을 공유하거나 모든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문제에 집중하거나 AI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몰라요. 이건 마치 비싼 재료로 요리를 할 때 재료를 하나도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같아요. AI의 미래는 누가 가장 큰 시스템을 만들고 가장 많은 돈을 쓰느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AI의 흥미로운 가능성과 예산 및 자원의 한계 사이에서 누가 적절한 균형을 찾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자문하는 기업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새로운 유행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진짜 사업 성장을 도와줄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목까지 고동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울국제학교 강당의 텅 빈 무대에 혼자 서 있었고 마치 폭풍우 속 구명 튜브처럼 바이올린을 꽉 쥐고 있었어요. 뒷벽에 걸린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제 연주까지는 아직 45분이나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연습하려고 일부러 일찍 왔는데 막상 여기 서 있으니 손가락이 긴장 때문에 뻣뻣하고 서툴게 느껴졌어요.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광택나는 나무 바닥 위로 긴 사각형의 빛을 만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춤추는 걸 보니
엄마가 오늘 연주를 위해 특별히 사주신 드레스에 달린 작은 반짝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고개를 숙여 진한 파란색 천을 내려다보니 제 몸을 옮길 때마다 옷감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무거운 빨간 커튼 뒤에서는 벌써 아침 조회를 위해 학생들이 하나둘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는데 웃고 떠드는 그 소리들이 오히려 제 속을 더 조이게 만들었어요. 잠시 후면 저 자리에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저를 바라볼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역시 여기 일찍 나와 있을 줄 알았어.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급히 돌아보니 사라가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어요. 텅 빈 강당이라 그녀의 발소리가 크게 울리더라고요. 6학년 때부터 제 절친이었던 그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특히 긴장할 때면 너무 철저히 준비하려는 제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속삭였어요. 만약 실수하면 어떡하지? 만약 악보를 까먹으면 어떡하지? 활이 미끄러지면 어떡해? 사라는 다가와 제 어깨를 살짝 잡아줬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든든했어요. 에밀리, 너 이 곡 100번도 넘게 연습했잖아. 심지어 네가 잠결에도 완벽하게 연주하는 거 내가 들었다니까. 근데 학교 전체 앞에서는 한 번도 연주해 본 적 없잖아. 저는 커튼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점점 커지는 학생들 소리에 더 초조해졌거든요. 우리 이 선생님이 항상 뭐라 하셨는지 기억나? 사라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음악 선생님 목소리를 흉내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음악은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란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사라가 이 선생님 특유의 톤과 표정을 정말 똑같이 따라 했거든요. 이 선생님은 지난 1년 동안 제게 단순히 음악 선생님 이상의 존재였어요. 서양 클래식 음악의 한국 전통 요소를 접목해보라고 처음 제안하신 분이었고, 제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다름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늘 격려해 주셨거든요. 무대 끝으로 걸어가 커튼 틈 사이로 살짝 밖을 내다봤어요. 강당 의자가 점점 채워지고 있었어요. 앞줄에서 몇몇 반 친구들이 보였고 그 중에서도 부모님을 금방 찾았어요. 엄마는 벌써 핸드폰을 들고 계셨는데 아마도 제 공연을 제일 잘 찍을 각도를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제가 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는 큰 엄지척을 해주셨고 저는 부끄러워서 웃으며 다시 커튼 뒤로 숨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바이올린을 들어 턱 아래에 고정했어요. 익숙한 악기의 무게감이 약간이나마 긴장을 가라앉혀줬어요. 이 바이올린은 저와 함께한 지 3년이 됐어요. 수없이 많은 연습, 작은 발표회,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저를 위로해준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따뜻한 갈색 나무가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고 손가락 아래 느껴지는 현의 촉감도 너무 익숙했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볼래? 사라가 피아노 옆 의자를 끌어오며 제안했어요. 내가 박자 맞춰줄게.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활을 현에 처음 대는 순간 다시 제 방에서 혼자 연습하던 때를 떠올리려 했어요. 멜로디는 속삭이듯 조용히 시작해 점점 더 강렬하게 커졌어요. 이 곡은 그냥 평범한 곡이 아니었어요. 비발디의 사계봄에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접목해 제가 직접 편곡한 곡이었거든요. 빠른 부분은 설날 가족들과 함께하던 설렘을 떠올리게 했고 느린 부분은 서울의 봄 아침처럼 잔잔한 느낌을 담고 있었어요. 연습을 마쳤을 땐 손에 떨림이 멈춰 있었어요. 사라가 조용히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어줬어요. 진짜 멋졌어. 봐봐, 너 완전 잘하고 있잖아. 갑자기 스피커에서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학생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침 조회가 5분 후에 시작됩니다. 사라는 저를 재빠르게 안아줬어요. 나 맨 앞줄에 있을 거야. 긴장되면 나만 봐.
그녀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저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어깨를 곧게 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나누는 거였어요. 두 문화가 어우러진 제 자신을요. 무대는 더 이상 텅 비어 보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순서로 정말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김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어요.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는데 이어서 말씀하셨죠. 우리 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서양 클래식 음악과 아름다운 한국 전통을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었어요. 에밀리 톰슨 학생을 환영해 주세요. 제 이름이 들리자 심장이 덜컹했어요. 무거운 빨간 커튼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관객석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때문에 처음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눈이 익숙해지자 앞줄에 앉아 계신 부모님이 보였어요. 엄마는 휴대폰으로 모든 순간을 찍고 계셨고 아빠는 두 엄지를 치켜들며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뛰던 심장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 옆엔 이 선생님이 앉아 계셨는데 항상 그렇듯이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아주 평온한 모습이셨어요. 클래식 바이올린과 한국 전통 음악을 결합해보라는 제안을 처음 해주셨던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두 음악 스타일을 섞는 게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을 때 선생님은 여러 음악가들이 어떻게 다른 전통을 성공적으로 융합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음악에는 경계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제 앞에 놓인 바이올린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고 매끈한 나무 표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봤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바이올린이 아니었어요. 제가 음악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바이올린이었거든요. 이 바이올린은 제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가끔은 할머니가 미국에서 바이올린을 배우실 때 이 악기가 언젠가 한국 음악을 연주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제 뒤에서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기술팀이 소리를 조정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몇 시간씩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제가 만든 반주 트랙에는 현대적인 비트와 함께 가야금의 부드러운 뜯는 소리, 장구의 일정한 리듬, 대금의 서글픈 선율 같은 한국 전통 악기의 소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른쪽을 슬쩍 보니 사라가 무대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라는 점심시간마다 음악실에서 저와 함께 이 곡을 수없이 연습해줬던 친구예요. 제가 음을 틀리거나 리듬을 놓쳐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항상 참고 기다려줬어요. 넌 새로운 걸 만들고 있잖아. 제대로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해주던 사라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관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린 게 느껴졌어요. 3월쯤에는 박진호가 앉아있는 게 보였는데 전통 한국 음악을 어르신들 음악이라고 놀리기로 유명한 친구였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의 옆자리에는 댄스팀 주장 김민지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바이올린을 턱 아래에 고정했어요. 익숙한 무게감이 마치 친구의 포옹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활을 줄 위로 살짝 띄우고 반주가 시작되길 기다렸어요. 음악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순간들 동안 연습했던 모든 시간과 밤늦게까지 편곡 작업을 했던 날들, 그리고 이 순간을 얼마나 많이 상상했는지가 떠올랐어요. 이번 무대는 단순히 또 하나의 학교 공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살아온 두 가지 세계, 즉 한국의 유산과 서양에서의 성장 배경을 하나로 엮는 방식이었어요. 이 음악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스피커를 통해 부드럽지만 또렷한 전자 비트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음악이 너를 통해 흐르게 놔둬.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봐. 활이 현에 닿자마자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음악으로 모두에게 들려줄 준비가 됐거든요. 제 바이올린에서 나온 첫 음이 마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공기 중에 흘러갔어요. 활을 줄 위에 그어 내릴 때 손가락 아래 느껴지는 익숙한 매끄러움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뱃속에 단단히 묶여있던 걱정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제 바이올린 선생님이신 이 선생님께서는 항상 음악은 숨 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둬봐요. 연습 시간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이제 무대 위에 서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한 한 음이 점점 더 쉽게 나왔고 그건 마치 시냇물을 건너는 돌다리 같았어요. 멜로디는 부드럽고 느리게 시작됐어요. 마치 잎사귀에서 떨어지는 아침 이슬 같았죠. 이 부분은 제 방에서 수백 번도 더 연습했는데요. 무대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뭔가 달랐어요. 더 좋았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클래식 바이올린 곡은 마치 봄날에 꽃이 피 햇빛을 향해 피어나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예상했던 순간에 녹음된 반주가 함께 시작됐어요. 일정한 리듬을 내는 장구 소리가 바이올린 선율에 얹혔어요. 처음 클래식 바이올린과 한국 악기를 섞어보자고 제안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기억나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고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예상치 못한 조합에서 나오는 거란다. 초콜릿을 매운 떡볶이에 넣는 것처럼 말이야. 그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지금 두 가지 음악 스타일이 함께 어우러지는 걸 느끼면서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이올린의 부드러운 소리가 강렬한 드럼 비트와 함께 춤추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족 모임에서 한국인 할머니와 미국인 할아버지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을 살짝 돌려 관객석을 바라봤어요. 평소 학교 공연 때는 몇몇 학생들이 졸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앞줄에 앉은 민지는 평소 클래식 음악이 지루하다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몇 줄 뒤에서는 농구 스타 진우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공연을 실제로 보고 있었고요. 심지어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 없는 엄격한 수학 선생님, 박 선생님도 발을 리듬에 맞춰 까딱거리셨죠. 음악은 곡의 중반부로 갈수록 점점 강렬해졌어요. 이 부분에서는 전통 한국 악기인 가야금 녹음이 함께 등장해요. 가야금의 12줄이 만들어내는 깊고 달콤한 소리가 곡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학교 한국음악 선생님 김 선생님과 몇 주 동안 같이 작업했었거든요. 음악은 요리랑 비슷해요.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각 재료를 언제 넣어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음악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이 붙었어요. 바이올린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마치 스스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 가기 전 이른 아침, 숙제를 마친 늦은 밤, 친구들이 쇼핑몰에 간 주말까지 제가 연습했던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연습 시간이 정말로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가왔어요. 바이올린이 전통 한국 타악기의 빠른 박자에 딱 맞게 연주해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마치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을 따라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겁나는 대신 오히려 설렜어요. 제 손가락은 줄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드럼 비트에 정확히 맞춰갔어요. 두 소리는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물감이 섞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우러졌어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대박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지만 여전히 음악에 집중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멜로디는 점점 더 높아졌고 마치 구름 속으로 날아오르는 새 같았어요. 그러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닥까지 울리는 듯한 깊고 풍부한 음을 만들어냈어요. 곡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바이올린 소리만 남고 모든 게 고요해졌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음악이 자장가처럼 부드러워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가 저에게 불러주셨던 한국 민요들이 떠올랐고 그 노래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든 영감이 되었어요. 바이올린의 마지막 몇 음이 저녁 하늘에 떠오르는 별처럼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잠깐 동안 모든 것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음악은 단순히 올바른 음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음악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였어요. 서로 달라 보일지라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어요. 클래식 바이올린과 한국 장구처럼요. 가끔 가장 멋진 것들은 새로운 걸 시도해볼 용기에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연주할 곡의 브릿지 부분에 다다르자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방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곳이고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해보려고 했던 대목이었거든요. 관객석에 앉아 계신 이 선생님을 얼핏 봤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 순간 용기가 불쑥 솟아났어요. 바이올린을 다시 잡으며 제가 이 기술을 처음 발견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날은 완벽한 소리를 내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손가락을 자유롭게 줄 위에서 춤추듯 움직여 봤었죠. 그러다 우연히 나온 소리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순수한 클래식도 아니고 전통 한국 음악도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우면서도 저만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무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브릿지 부분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연습했던 특별한 패턴을 따라 움직였어요. 먼저 손가락을 줄 위에서 가볍게 튕기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빠른 음들을 연주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활의 끝부분을 사용해서 대나무 숲 사이를 휘도는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할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그런 소리였죠. 관객들은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이 부분을 녹화하기 시작했는데 어두운 강당 안에서 작은 별들처럼 화면이 반짝였어요. 평소에 학교 행사 시간에 게임만 하던 학생들조차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반짝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브릿지 부분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에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기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했거든요. 왼손은 한국 민요를 떠올리게 하는 서정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반면 오른손은 활을 움직여서 서양 클래식 음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음악 세계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제 바이올린은 맑고 강하게 울렸고 음악 소리가 강당 구석구석을 채웠어요.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리가 마치 음악 속에 둘러싸인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연습했던 새벽 시간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친구들이 쇼핑몰에 갈 때도 연습했던 주말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 이 기술을 이 선생님께 보여드렸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생각났어요. 혹시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어쩌나, 이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들으시더니 다 듣고 나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이게 혁신이야. 이렇게 음악이 성장하는 거란다. 그 말씀이 저한테 큰 자신감을 줬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줬어요. 브릿지 부분의 마지막 음을 연주했을 때 강당 안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완벽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집중해서 숨 쉬는 것도 잊은 듯한 그런 침묵이요. 아무도 기침하지 않았고, 아무도 속삭이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세상에는 오직 음악만 존재하는 듯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도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예전의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면 어쩌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렇게 음악 스타일을 섞는 게 큰 실수였다면 어쩌지? 하지만 그 침묵이 곧 깨졌어요. 앞줄에 앉아 계신 부모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고, 다른 곳에서도 박수가 점점 더해졌어요. 곧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 환호, 그리고 몇몇 휘파람 소리로 가득 찼어요. 무대 뒤에 서 있던 사라가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턱 밑에 바이올린을 얹은 채로 서 있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공중으로 떠오를 것만 같았어요. 다리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이 선생님께 배운 대로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써와 했어요. 한국 음악 선생님이신 김 선생님께서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치고 계셨거든요. 그제야 제가 해낸 일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제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두 가지 문화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게 저에게 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선물이었음을 증명한 거였어요. 무대 위에 서서 박수 소리가 여전히 강당을 울리는 걸 들으며 드디어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음악가로서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의 목소리요. 에밀리 톰슨, 두 음악 세계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녀로서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제 심장은 공연의 여운으로 계속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강당 밖 복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모두들 얼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진짜 대단했어. 누군가 외쳤고 이런 음악은 처음 들어봤어 라는 말도 들렸어요. 수많은 얼굴들 사이로 박진호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전통 음악을 늘 촌스럽다거나 지루하다며 비웃곤 했던 애였거든요. 야, 에밀리, 진호가 발끝을 보며 어색하게 말했어요. 바이올린이 그런 소리도 날 수 있는 줄 몰랐네. 너 한국 전통 북이랑 섞어서 연주한 거 진짜 멋있었어. 그러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바이올린 기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그럼 진호야, 다음 주부터 시작해도 괜찮아. 그때 더 많은 학생들이 제 주위로 몰려들었고 다들 제 편곡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어요.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린 거야? 그렇게 연주하는 법은 어디서 배운 거야? 우리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런 질문들에 학생들이 보이는 열정 덕분에 제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공연을 실시간으로 보셨던 친척들이 보내신 거였죠. 심지어 전통 음악만 고집하시던 부산에 계신 할머니께서도 문자를 보내셔서 제 현대적인 해석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학생들과 이야기를 마친 뒤 저와 사라는 학교 근처에 있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 더 빈 팰리스로 갔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반짝이게 비췄고 감 내린 커피 향기가 우릴 반겨줬어요. 평소처럼 오렌지색 의자가 편안하게 놓인 둥근 테이블이 작은 설탕 봉지를 받쳐야 덜 흔들리는 그 구석자리로 갔어요. 사람들이 너 공연 보고 이렇게 많이 좋아할 줄 상상도 못했어. 사라가 금속 빨대로 아이스라떼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작년만 해도 너 음악 수업에서조차 연주 안 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 저는 뜨거운 초콜릿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땐 정말 무서웠거든.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섞으려고 하면 다들 비웃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뭐가 바뀐 건데?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다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 사실 그게 정말 특별한 거잖아. 나는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미국인인데 오랫동안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뭔가를 꼭 골라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잖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학교 끝나고 저를 찾으셨던 이 선생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너의 퓨전 스타일은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줄 거야. 심사위원들도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 없을걸? 그 대회에 나가는 걸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마비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대신 뭔가 기대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다이빙 보드 끝에 서서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카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라가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가 올린 제 공연 영상을 보여줬어요. 벌써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 봐. 사라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어떤 여자애가 단 댓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에밀리 톰슨은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미래예요. 그 댓글을 읽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한 번의 공연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몇몇 사람들의 생각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문화 사이에서 고민하는 다른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기 표현에 좀 더 용기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시던 음료를 다 비우고 나니 오후 햇살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회를 위해 새 편곡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얘기를 나눴어요. 벌써 머릿속에는 멜로디가 떠오르는 거 있죠. 전통 가야금을 곁들인 재즈곡이랄지 혹은 해금을 넣은 록송 같은 것도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뭘 만들든 사라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분명 멋질 거야. 나중에 유명해져도 나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그녀를 밀쳤어요. 내 최고 응원단장을 내가 어떻게 잊어? 집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아침 무대 위에 서 있던 긴장된 제 모습과는 달라진 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가볍고 자신감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대회, 진호를 가르치는 일, 새로운 곡을 만드는 일. 하지만 이제는 그런 도전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특별한 음악과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는데 밝은 오렌지사에게 부드러운 보라색과 분홍색이 섞여 정말 아름다웠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니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고 아래층 주방에서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 냄새가 풍겨왔어요. 이 익숙한 냄새는 항상 집을 떠올리게 해주고 제 삶에 섞여 있는 한국과 서양의 요소들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어요. 바이올린을 들어 새로 연습 중인 곡을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의 공연 전 연습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서 연주할 수 있었거든요. 공연 후에 저한테 다가와 칭찬해준 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스타일을 섞을 생각을 했어? 심지어 전통 한국 음악을 놀리던 박진호마저 저에게 바이올린 기본기를 좀 가르쳐달라고 했었어요. 제 핸드폰이 진동하며 사라와 다른 친구들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그들은 공연 영상을 찍어 공유해줬더라고요. 한 영상을 보는데 무대 위에 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렇게 자신감 넘치게 연주하던 모습이 불과 6달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 선생님도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전국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제 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으로 가서 음악 노트를 펼쳤어요. 새 페이지를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전통 한국 드럼 패턴을 배경에 더 넣어보면 어떨까? 아니면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판소리 요소를 조금 넣어보는 건? 생각할수록 가능성은 끝도 없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시더니 과일과 차를 가져오셨어요.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하시며 제 침대에 앉으셨어요. 이전보다 소리가 다르네.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저도 달라진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오늘 느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요. 바이올린이랑 전통 음악을 섞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할지 정말 몰랐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음악을 더 배우고 싶다고까지 하던데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네 할머니도 이걸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거야. 우리 전통 음악은 언어나 문화를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힘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 저는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주방에서 요리하시면서 판소리를 부르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릴 땐 그 큰 목소리로 전통 노래를 부르시는 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특히 미국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음악 노트를 보며 할머니가 부르셨던 노래를 떠올리고 그 멜로디를 제 다음 곡에 어떻게 녹여 넣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전국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까지는 이제 딱 3달이 남았어요. 이번에는 더 특별한 곡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제 한국적인 뿌리와 미국적인 부분 모두를 자랑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곡이요. 밤이 깊어가자 저는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어요. 아래 거리는 조용해졌고 간간히 몇 대의 차들만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음악 노트의 페이지를 살짝 넘겼고 근처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가야금을 연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음과 섞이면서 나름의 현대적인 퓨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조용한 방에서 할머니가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전통 한국 노래를 간단한 멜로디로 연주해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방식으로 변화를 줬어요. 바이올린을 이용해 새로운데도 익숙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낸 거죠. 맑은 음들이 창밖으로 흘러나가 저녁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이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으면서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앞날의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대회, 새로운 곡 작업,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엔 무겁고 두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저를 더 높이 들어 올리는 날개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목소리,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다양한 면들을 한데 묶는 저만의 방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머릿속에 새로운 멜로디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이 음악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하면서요.